그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가증권의 분류 보시면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 있다고요? 채무증권.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보유 목적에 따른 유가증권 분류에 요게 빠져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거기에 없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만 적어주시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하나 적어주시냐면 거기 보시면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옆에다가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쓰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요거 세 줄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요거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매입이 사는 거죠. 근데 매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요? 부대 비용. 그래서 부대 비용이 뭐냐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운반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대부분 물건 가격도 보지만 모두 보죠. 운반비 포함인지 택배비 별도인지 이런 거 보죠. 유심히. 왜 그러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돈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거 구입할 때에 취득세 같은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용하면은 부동산 수수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3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을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 가격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을 사. 그럼 집 사면은 집만 사고 끝이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세금들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했으면 수수료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사 비용도 들죠. 여러 가지 돈들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 때는 무조건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서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옷값이 10,000원이에요. 얼마예요? 10,000원. 근데 여기에다가 택배비가 3,0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옷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야, 나 이 옷값 10,000원에 택배비 3,000원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얼마 주고 샀다 그래요? 13,000원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게 요거예요. 매입 시에는 뭐 해라? 합쳐라. 합치란 뜻입니다. 근데 딱 하나 단기 매매 증권만 얘만 살 때는 뭘로 처리하래요? 수수료로 처리하래요. 뭐 했을 때만요?
단기 매매 증권 샀을 때만. 그래서 요건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앞으로 이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3, 40번은 쓸 거예요. 왜냐면 문제 풀 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도 있지만 뭐도 있죠? 매출도 있죠. 매출할 때에도 부대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몇 번 봤는데 만약에 거래처에서 물건을 많이 샀어요. 네, 막 1,000만 원어치 아니면 1억 원어치를 샀어. 그러면은 운반비 누구 보고 부담하라 그래요? 너네가 부담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내가 많이 사줬으니까 운반비는 너가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많이 사줬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원가에다 합치지 말고 그때는 따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비용 처리가. 그래서 요거 계속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이해 잘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니까 그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90페이지 위에 보시면 예, 나와 있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이제 별도 처리해야 되는 거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여기는 평가의 말뜻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평가라는 건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하고요. 이날이에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이 뭐라고요? 결산일. 그래서 왜 맞추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 맞추는 거를 일명 뭐라 그래요?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계산한 거. 결론은 현금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유가증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거든요. 뭐라고요? 주식. 주식 해보시거나 아니면 구경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주식 가격은 하루에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맞죠? 이게 계속 금액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쭉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매일 맞출 수는 없어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아니어도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에 몇 번만 맞추자? 한 번만 맞추자.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그날 금액을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사 업무 관련된 건데 저도 한번 겪었었는데 혹시 직장 상사분 이렇게 자리 지나다니다가 직장 상사분 모니터에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은 주식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주식이 대부분 그래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거 몇 번 겪었었는데 주식값이 오를 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안 혼냅니다. 나 돈 벌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안 혼내는데 주식값 떨어지는 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혼나요. 왜냐면 돈 잃었잖아요.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오늘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 파트가 은근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 그 얘기 했었잖아요. 주식하려면 회계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럼 이쪽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회계를 좀 볼 줄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투잡 하시는 분도 있고 쓰리잡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맞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외벌이로 혼자 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워낙에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다 오르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엔 이제 주식만 하겠어요? 비트코인도 하겠지.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도 과거보단 어때요?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만 해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장 상사가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항상 얼굴 잘 보십시오. 그 찡그리고 있어. 그러면 뭔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나한테 스트레스 푸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진짜 잘못해서 혼나는 거랑 이게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값이 떨어졌다든가 뭔가 이유는 있더라고요. 보면 나중에. 그래서 평가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거기 단기매매증권의 투자 이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밑줄만 치세요. 배당금 수익하고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배당금 수익은 주식하시면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금 받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사채가 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돈 빌려주면 뭐 받을 수 있다? 이자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처분이 뭐 하는 거죠? 처분.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의 뜻은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비싸게 판 거는 처분 이익이라고 하고요. 싸게 팔면 뭐라 그래요? 처분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익 나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이익 나야죠, 당연히. 근데 이익 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저도 예전에 알던 형이 직장이 없어요. 왜냐면 저거 하거든요, 주식. 주식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돈을 와장창창 벌 수도 있는데 한 번 잘못하면 꼬꾸라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 성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처분 이익은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처분 손실은 싸게 팔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제가 지금 평소보다 조금 더 빨라요. 1시간 정도. 근데 조금 더 빠르냐면은 저희가 지금 오후반이 저희보다 지금 8일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 반 정도면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저희한테 어쨌든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작하면 한 달 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나갑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이거 전반에서 얘기 다 하는 건데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못 알아듣는 건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아마 듣기는 듣는데 못 얘기하는 거야. 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문제 풀이하면서 반복을 그냥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자격증 시험이든지 초반에 그냥 좀 앞에는 좀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저께 얘기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날짜가 남아요. 날짜가 남는데 그 날짜 남을 때에 전산에게 전산셈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 수업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AT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저 옆에 있어요. AT 시험이라고. 있죠. 저기 위에 AT 시험 일정이라고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AT가 더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요거거든요. 더존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거는 K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KCLP인가? K랩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실무에서는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두 가지 다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K랩 배우고 일단 6월 달에 시험 보신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요거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력서에다가 몇 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요것도 시험 보세요. 시험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산회계 전산세무랑 요 AT 시험이랑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연습하면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요 AT는 시간 남는 반만 해드려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시험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전산회계 전산세무 하면 다들 먼 산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래도 집중 안 돼요. 왜냐면 시험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시간 남는 기간 동안에는 요 AT를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때는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왜냐면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빨리 나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조절을 해서 AT까지는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나중에 평가 쓰실 때 뭐 AT 배웠다 이런 얘기는 쓰시면 안 돼요. 저거는 불법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라고 있습니다. 어저께 채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채권. 네, 무슨 돈이요? 받을 돈. 채무는요? 네, 갚을 거, 줄 거. 네, 그래서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받을 것도 있지만 뭐 할 것도 있죠? 줄 것도 있죠. 갚을 것도. 네, 그거와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외상에는 어저께 한번 썼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뭐 할 때만요? 없을 때만.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밑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재고자산.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 나오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결론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채권을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통제 계정하고 무슨 계정이라고 있어요? 임명 계정이라고 있죠. 이건 시험엔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임명 계정이라고 있어요. 임명 계정은 안 써요. 근데 왜 안 쓰냐면 임명 계정의 뜻이 뭐냐면 회사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뭘로 쓰는 거라고요? 회사 이름. 그래서 회사 명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회사 가시면 대부분 거래처가 한두 개인가요? 몇백 군데인가요? 몇백 군데죠. 그러면 이거 회사 이름으로 써버리면은 계정 과목이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통제 계정을 씁니다. 무슨 계정을 써요? 통제 계정. 요 통제 계정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통제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7페이지 보시면 어음이에요. 뭐야? 어음. 거기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약속 어음이라고. 무슨 어음이요? 약속 어음. 그래서 약속 어음은 말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하는 걸까요?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 내가 이 돈을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무슨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 날짜에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가 뭐 딴 거 없어요. 돈 못 갚으면 뭐 나는 거예요?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어음 없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대부분 회사 가면 어음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미수라는 게 깔려버려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에 줄게. 아니면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아예 우리는 한 달이나 두 달치 깔고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팔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물건도 또 사와야 되죠. 그러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그 물건을 사면서 상대방 회사한테 우리 두 달 후에 돈 들어올 거 있어요. 두 달 후에 돈 줄게요. 라고 약속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 망하려면 현찰 박치기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은 그렇게 사업을 해요. 딴 데보다 20, 30%더 낮은 금액으로 해주는 대신 전제 조건이 무조건 뭘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딴 데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어음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어음 3개월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3개월을 기다려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월을 기다렸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대.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면 회사에서 3개월 후에 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을 미리 계획을 잡거든요. 자금 계획을 잡을 때 대부분 다 돈이 요때 되면 얼마 정도 들어올 거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한두 군데에서 빵꾸가 나버리면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망하면 만약에 100명한테 영향을 줘. 대기업이 망하면은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한테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GM대우라던가 지금 쌍용이라던가 이런 데들도 개입을 하잖아요. 계속. 왜냐면 거기는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음 안 쓰는 회사도 다녀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좀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회사가 작기는 한데 사장님은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월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꽤 여러 군데 다녔는데 지금 여기가 17번째인가 16번째인가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내가 여기가 몇 번째 직장인가. 근데 원래 강사들은 좀 옮겨 많이 다녀요. 지금은 여기 온 지 8년 넘었는데 그전에는 뭐 하루에 3군데도 다녔었고 시간 강사 뛸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른 데 가서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좀 이직이 좀 잦았었는데 어쨌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타워팰리스에 살고 돈은 많아요.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 저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빨리 그만둬. 여긴 사람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20년 넘었어요. 근데 처음에 왜 그러지? 이런 데가 처음이니까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저한테 급여 대장이 넘어왔어요. 급여 대장이 이제 네가 계산하래요. 급여 대장 보고 알았죠. 놀랬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월급이 250이 안 돼요. 이 250이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세금 떼기 전이에요. 세전이 250이 안 돼요. 그래서 친해지신 분한테 물어봤죠. 뭘로 생활해요? 그랬더니 대출받아서 생활한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왜 그만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이 그만두시면 되시죠.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거기 있는 분들이 50살 전후세요. 50살 전후. 그러면 50대면은요. 여기 그만두면 딴 데 가면 받아줄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거기 사장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아니까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안 올려줘도 갈 데가 없어. 넌 여기 있어야 돼.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중소기업 가면 진짜 열악한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진짜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중소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월급이 작다. 이건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는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월급 많이 주면 또 많이 주는 이유도 있기는 있죠. 근데 참 다니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약속어음은 몰라도 돼요. 왜냐면 약속어음은 상법이거든요. 우리는 상법이에요, 회계예요? 회계예요. 회계에는 거기 있어요, 교재에 두 가지. 받으러 음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래서 받으러 음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얘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자산입니다.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왜냐면 채무라. 채무가 갚을 거잖아요. 갚을 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고 채권은 내 돈이에요. 받을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음의 배서와 할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어음의 배서와 뭐요? 할인. 그래서 보시면 배서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 수표는 이서예요. 그래서 우리 수표 쓸 때 뒤에다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쓰죠. 그거를 이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서. 근데 수표는 배서라 그래요. 그 어음은 배서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어음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뒤에다가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이름, 주소 이런 것들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선 적진 않고 그냥 도장 찍습니다. 예, 대부분 회사 명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어음 뒤에다가 찍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우리 수표 사용할 때에도 뒤에다 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수표나 어음 받잖아요. 그러면 뒤로 넘겨요. 앞에 먼저 본 다음에 뒤에도 봅니다. 그래서 뒤에 도장이라던가 이름이 많이 써 있어. 그러면은 여러 사람 거쳐서 온 거고요. 넘겨봤더니 깨끗해. 그러면 거의 내가 처음 받은 거고. 그래서 어음 뒤에 쓰는 건 뭐라 그래요? 배서라고 표현합니다. 수표 뒤에 쓰는 건 이서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요게 기억나야 돼요. 지문에 배서 나오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받으러음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배서라는 건 내가 받아야 될 어음을 사용할 때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배서 나오면 받으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패턴이라 그래요. 패턴.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100페이지. 그래서 어음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야? 받으럼.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어음의 할인의 별표 2개만 좀 적어주세요.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요 뜻은 아셔야 돼요. 할인. 할인의 뜻이 뭐죠? 할인. 우리 백화점 가면 할인 행사 하잖아요. 네. 깎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할인은 싸게 파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할인 행사 하면은 가고 싶어지잖아요. 왜냐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 어음을 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음이라는 거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만기일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뭐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돈 받을 수 있는 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몇 개월짜리요? 3개월. 근데 당장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돈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어음밖에 없어. 그러면 이 어음을 파는 거예요. 근데 3개월짜리인데 한 달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아직 몇 달 남았죠? 2달 남았죠? 그러면 그 2달치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2달 후에 이 어음이 부도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깎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어음을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때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된다?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음 깡한다고. 카드 깡이 뭐예요? 신용카드로 현찰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카드 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깡이 이런 겁니다. 컴퓨터 200만 원짜리를 사서 그 상대방이 요거를 170만 원이나 180만 원에 다시 되사가요. 그러면 나는 20만 원 정도 손해 보고 뭐를 가지는 거예요? 현금 갖는 거. 이걸 카드 깡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음 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음을 파는데 내가 원래 가격보다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론에서는 어음 깡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 그래요? 어음의 할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음 할인이나 매각 거래라는 말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좀 더 드려야죠. 그래서 무슨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요. 우리 매출 채권이라고 여기 써 있죠. 무슨 채권이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라고 있어요. 요거 종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 그래요? 지급 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 파는 거? 파는 거. 채권은요, 받을 거. 그래서 물건은 팔았는데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아직 돈 못 받았죠? 받으러움도 아직 돈 못 받았죠. 근데 둘 다 이제 뭐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매입은 사는 거죠. 채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갚을 거. 그래서 사고
줘야 된다. 결론은 외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상으로 샀다 뭐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아직 지급어음도 돈 안 준 겁니다. 어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 되면 뭐 줄게? 돈 줄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매입 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00페이지 밑에 보시면 3번에 어음의 개서라고 있으세요. 어음의 개서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교환.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 갚을 게 다음 주에 있어요. 언제 있어요? 다음 주. 근데 다음 주에 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만히 있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에 가서 저기 죄송한데 다음 주에 돈 줄 게 없어요. 그 대신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망할까요? 한 달 후에 돈 받으실래요? 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돈 못 받으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회사에서도 부도나는 게 좋아요? 한 달 후에라도 받는 게 좋아요? 한 달 후에라도 받는 게 좋죠. 왜냐면 부도나면 아예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옛날 어음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어음하고 한 달 남은 어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어렵냐면 다 한자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는 대부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말뜻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개서는 저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교재에 있으니까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103페이지 기타의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 처음에 보시면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그 옆에다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 그래서 우리 단기는 길다 짧다? 짧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의 뜻은 짧게 빌려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짧게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짧게 빌려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짧게 빌려오는 거.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은 기간이 뭐 한 거예요? 긴 거예요. 그래서 장기 그러면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1년 넘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1년 넘게 빌려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들어올 입자죠. 그래서 그거 갖고 구별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예, 왜냐면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죠. 받을 건 뭐라고요? 채권. 그래서 채권은 자산이고 차입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뭐니까? 채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거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아까 쓴 거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104페이지 보시면 미수금 보시면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 이외라고 되어 있죠. 예, 이외는 재고자산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미지급금도 보시면은요,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 이외죠. 예, 그래서 이외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아직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아직 안 준 거잖아요.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죠. 그래서 부채는 뭐예요? 채무.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것도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분계 연습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선급금과 선수금이라고 있으시죠?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계약금. 그 다음에 선급금의 뜻이 뭐예요? 네, 먼저 뭐 했다? 지급했다. 근데 왜 자산이냐면 아직 물건 안 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고 주문을 하고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 오냐면 손님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직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왜냐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수금의 뜻이 먼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창고 가서 봤더니 물건이 없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돈 입금하신 분한테 전화해갖고 저기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까지는 내게 아닙니다. 계약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계약금 걸었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실 건데 부동산 관련된 계약금 있죠. 요거는 만약에 집주인이 잘못했을 때는 몇 배 돌려줘야 돼요? 2배 돌려줘야 돼요. 몇 배요? 2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살려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걸었어.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판대. 그러면 3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 받는 거예요? 6천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SBS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이제 부부가 집을 이제 살려고 알아보고 이제 계약금을 걸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처음에 계약금으로 5천을 달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없어서 3천만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 계약서에는 5천이라고 써 있었던 거죠. 근데 입금은 일단 얼마만 해줬어요? 3천만 원만.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나머지 잔금을 붙이려고 전화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이 집 당신한테 안 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6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열받아서 소송을 걸었죠. 거기 5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내놔라? 1억을 내놔라. 그리고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근데 누가 이겼어요? 집주인이 졌어요. 그래갖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줬다라는 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한테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집 5천만 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그럼 이제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3천만 원 돌려줘도 얼마가 남죠? 2천이 남죠.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캔슬하고 다른 사람한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법원 가면은 입이 이겨요? 문서가 이겨요? 문서가 이겨요. 그래서 문서에 얼마 쓰여 있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캔슬하면 2배고 이제 계약금 낸 사람이 캔슬하면 그냥 계약금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저 아는 형 중에 계약금 돌려받은 형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케이스였냐면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두 집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1순위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안 팔겠다고. 그래갖고 2순위 집에 가서 800인가? 1000만 원인가? 한 1000만 원 돈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을 계약금으로 걸었어요. 근데 계약금으로 걸고 첫 번째 집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팔겠다고. 그래갖고 그 두 번째 집에 일주일 동안 출근했대요. 그 형이 조그맣게 사업하는 형이었었는데 일주일 동안 출근해서 뭐 본인 말로는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사정을 했대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잖아요. 결혼하는데. 그래갖고 요래요래해서 좀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그 돈 안 돌려줘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잘 만났는지 그분이 다시 돌려주셨다고 훈훈하게 끝나긴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안 돌려줍니다. 맞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면은 없어 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하셔야지 애매할 때는 계약을 안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돌아다녀 봤더니 여기가 베스트야. 그러면 그때는 빨리 계약을 하셔야죠. 왜냐면 계약을 해야 내가 1순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집이나 아니면 그 물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약할 때는 항상 주의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집값 오를 때 뉴스에 이거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계약금으로 1억 걸었는데 파기하고 2억 돌려받았다고. 왜냐면 그때 집값이 막 오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저기 1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